자, 진해 통일의 의의를 이제 볼게요. 요게 이제 01년 기출문제 나왔던 내용인데 크게 네 가지를 이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중국 역사상 최초의 통일 제국을 이뤘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황제 지배 체제가 확립됐다는 거. 그래서 9년제가 이제 완성됐고요. 그다음에 만리장성이 만들어져서 농경지대가 이제 유목지대가 이제 이렇게 선이 그어졌죠.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국 영토의 어떤 원형을 이뤘다. 그냥 한족들이 살고 있는 지역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내용을 볼게요. 자, 진해 통일제국은 불과 15년간이었으며 최양제가 사망하자 곧 와해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제 통일의 역사적 의의는 매우 중요하며 최양제의 통치 스타일은 이후 역대 통일제국의 전제 군주에게 답습되어 통치의 전형을 이뤘다. 자, 진해 통일에 관한 역사적 의의는 첫 번째로는 중국 역사상 최초의 통일제국 출현이라는 사실이다. 물론 이제 은주 시대 때는 이제 뭐 통일 왕국이 있었지만 여기는 유충적 지배 구조였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진시황이 만든 그 통일 제국은 완벽하게 인민 하나하나를 지배하는 그 통일 제국이었죠. 그다음에 인제 두 번째는 진해 통일은 이제 한계 지배체제 확립을 만들었다. 지배체제 확립을 만들었다. 한계 체제는 진해 시황제에 시작해서 청나라가 망할 때까지 약 2000년 동안 계속되었고 한 번도 중단된 일이 없었다. 자, 이처럼 한계 지배체제가 장기간에 계속된 예는 중국 역사 외에 세계사 어디에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다. 이와 함께 한계 지배체제 근간이 되는 군현제 완성도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자, 진이 주대 봉건제를 버리고 관료제를 기본으로 하는 군현제를 채택하여 중앙집권적 전제 군주를 확립한 것은 국가 통치 방법의 커다란 발전이 나가겠다. 왜냐하면 허연을 기반으로 한 시족제적 봉건체제는 지방분권적 성격으로 인해서 제국 통치는 말할 것 없이 조그마한 도시국가 통치도 사실상 힘든 제도이기 때문이다. 황제체제가 2000년간 계속 지속될 수 있었던 것도 중요한 원인은 바로 군현제적 관료지배체제가 뒷받침한 데서 비롯되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보면 중국의 통일제국 영역도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통일을 완성한 진해 국토는 만리장성 경계도 하는 농경지대를 확보함으로써 중국의 영토가 고정화됐다는 이독한 점과 중국 영토는 이후 분열과 통일 시대를 엇갈리는 과정에서 국경선의 확대나 축소는 있었으나 대체 진해 통일 영역이 유지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인제 이 진해 통일 갖는 역사적 의의와 함께 시황제가 이뤄 놓은 그 통치 체제는 후에 인제 중앙 집권 체제의 주요 틀이 되죠. 자, 그래서 인제 뒤에 황제들이 인제 뭐 후세사가들이 시황제를 그렇게 비난을 하고 막 그래도 기본적인 중앙 집권적 틀은 그대로 계승을 했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들이 그 밑에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황제 지배체제 사상적 배경이 있는데 뭐 요거는 앞에 이제 법가사상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각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건너뛸게요. 그다음 황제 권력과 옥세의 권위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황제 6세라고 해서 6개 옥세가 있다. 그래서 이제 3 개는 국내 정치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3 개는 인제 그 국외용으로 이제 제사용으로 썼는데 이렇게 인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요게 어 국내 정치용으로 쓴 것은 항제고 요거는 천자라는 이제 용어로 해 갖고 세 개를 만들었다. 뭐 이렇게 있는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아닌데 여기에서는 상당히 인제 강조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집어넣은 것 같아요. 자기들은 인제 이렇게 집어넣은 것 같은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인제 지방 관제를 볼게요. 그 앞에 있었던 인제 그 상공 구공제도 있죠.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그 내용과 그 관련된 지방 간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볼게요. 자, 이거 한나라 때도 있는데 진나라 때도 있네요. 하여튼 진나라 때 먼저 보죠. 자, 항제를 최고 정점으로 하는 진해 중앙관제를 보면 정무를 담당하는 승상이 재상 역할을 맡고 감찰 임무를 맡은 어사대부와 군사 업무를 관장하는 태의가 있어
정치, 감찰, 군사, 상권이 분리되었다. 그래서 상공이라고 한다. 직제상을 볼 때 승상은 황제를 보좌하며 백가는 총괄하여 최고 수반이 되고 어사대부와 태의는 그 승상을 도와서 정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간직은 진해서 처음 생긴 게 아니라 이미 주대부터 이제 쭉 있었던 간직이다 해서 그 연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앞에도 얘기했지만 원래 내조 기관이었다가 외조 기관으로 바뀌었다고 되어 있죠. 예. 그리고 인제 여기 보면 이제 진안간제 비교 있는데 요거 거의 비슷비슷해요. 예. 근데 명칭이 좀 약간 달라요. 보통 상공은 국가 업무 관련된 내용 같고 구공은 왕실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인제 중앙간제가 진해 중앙간제가 그 한해 중앙간제로 넘어가죠. 예. 그래 갖고 인제 여기 뭐 승사, 대사도, 군사 대사마, 그다음 감찰, 대사공 이렇게 인제 얘기하고 하는 것 같은데 요게 이제 명칭이 요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이제 한해 중앙간제 설명할 때는 승상퇴의 어사대부를 같이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요게 기준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요거는 잘 알려지지 않고 요걸 기준으로 해 갖고 지난 시대 때 간지 제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인제 여기에서 그 한나라 때 같은 경우에는 뒤에도 나와 있지만 요 어사대부의 권한이 좀 커져요, 요 얘들이. 그래서 인제 얘네들을 견제하는 데 이용했다. 요 정도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제 여기 내용은 거의 인제 있는데 뭐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죠. 예. 그렇지만 구경하고 비슷한 업무들은 이제 한나라 때 연결되고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게 이제 어 치송내사라는 기관이 여기로 넘어가죠, 대산홍. 그래서 이 대산홍은 간청이 아니라 간직이에요. 간직이 있고 그 밑에 여러 인제 뭐냐면 그 속간들이 있죠. 예. 그래서 예전에 한번 이렇게 시험 문이 나온 적이 있어요, 대산홍이. 그 대산홍이 그 당시 이제 한나라 때 주요 재정을 담당했던 이제 총괄하는 기구였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는데 요 대산항이 이제 그 동계에서는 간청으로 기록돼 있더라고요. 간청. 근데 간직이에요. 가끔씩 그 동계에 있다 보면 그러니까 간직을 간청으로 기록한 게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그 찾아보면 알아요. 검색해 보면 또 간직으로 돼 있고 예전에 기출문제 나올 때도 간직으로 나왔죠, 간직으로. 예. 자 그리고 항실재정 같은 경우에는 인제 소부에서 왔는데 보통 이제 진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국가재정과 항시재정이 전환시대까지만 해도 분리돼 있었죠. 물론 나중에 이제 후한 때 넘어와서 일치하지만 이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그 지방간제는 군현 이건 비슷한데 한나라 때는 군현 위에다가 주라고 하죠. 자사. 통치한 주가 이제 상층 기구로서 인제 하나가 더 있었죠, 무제 이후부터. 그래서 원래는 감찰 기구지만 이게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일종의 그 행정구역 그러니까 군과 현의 상위의 행정구역이 되죠. 요 부분은 뒤에 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에 넘어가서요. 그래서 인제 승상 어사 태의의 어떤 그 역사적 원언 그 연원에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 그냥 각자 읽어 보시고 그다음 단락부터 해서 한 네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자, 상공 안에 구경이 설치되어 주요 국무를 분담하였다. 구경의 업무 가운데 대부분 항실 및 항제에 관련된 간직이 차지하고 있음을 볼 때 진해 국가 조직은 그 성격이 항제 체제를 유지하고 항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관료 조직이 짜여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있죠.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지방 간제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지방 간제에 관련된 내용은 그 앞에 있는 내용하고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그거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다음에 인제 한 편부터 읽어 볼게요. 자 항제 권력이 기본이 되고 있는 군사제도를 보면 호공 이래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 과반수가 농경에 종사하고 나머지 반은 병역에 충원되는데 23 세부터 공복무가 시작됐으나 필요에 따라 징병 명령도 15 세에도 내리기로 했다. 특히 인제 전투력 강화를 위해서 전쟁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자기를 주는 전공 수작제를 채용해서 군사를 강화했다. 자 요 제도는 그 진나라 호공 때 여기 상항의 범법에 의해서부터 시작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작을 전공에 따라서 주어진 제도. 그래서 예전에 작이란 것은 주로 사계층 이상만 주어졌잖아요. 근데 요때부터는 이제 모든 그 사람들에게 전공만 있으면
작이 주어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한나라에 이제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나라도 뒤에 있지만 작을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특정한 벗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라도 모든 민에게 주어져요. 물론 이때 주어진 작은 실권이 없고 명예직이고 명예직도 뭐냐 좀 더 낮은 작이겠죠. 근데 이걸 민작이라고 하는데 이 민작을 통해서 어떤 이제 재민 지배 체제를 강화하는 데 이용을 했다라고 한나라의 작에 대해서 나왔고요. 그다음에 또 작가 관련돼서 이제 뒤에 얘기했지만 이제 한 무제 때 매장력 관련돼 있죠. 매장력. 예. 이거 왜 또 안 돼? 네, 매장력이라고 해서 매장령과 관련돼서 이제 기출문제였는데 요것도 인제 작가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요 내용은 나중에 이제 뒤에 있으니까 다시 얘기를 할게요. 자, 중국 최초의 농민 반란과 진해 멸망 이렇게 있는데 요 앞부분은 앞에 있는 내용들과 겹쳐 있으니까 건너뛰고요. 그냥 징승 5강에 난 관련된 내용만 읽어 볼게요. 요번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다음은 징승 5강에 농민 반란을 둘 수 있다. 진승 오강이 농민반란이 있기 때 왕후장성이 어찌 별종에 있는가? 기치를 내걸었다. 요거는 이제 고려사에 보면 만적의 난을 인도할 때 만적이 했던 말로 또 유명하죠. 그래서 처음 했던 것은 이제 만적이 얘기한 건 아니라 이 진승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이들의 농민봉기는 비록 실패로 끝났으나 그 역사적 의의가 크다. 먼저 이 난을 계기로 약 육국의 귀족들과 지방의 호족세력들에 의한 반진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났으며 더욱이 진승 오강의 그 반란군은 모두 농민 출신으로 강력한 이제 전제 군주 국가인 진을 상대로 반란을 일으켰던 점에서 중국 역사상 최초의 농민 반란이 되었다. 진의 역사적 의의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인제 진나 멸망원이 나와요. 이게 인제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인제 진나라의 9년제와 연결돼 갖고 멸망 원인을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진나 멸망 원인은 인제 보면 첫 번째로는 법가에 의한 엄영주의 이런 정책들이죠. 그 앞에서 얘기하신 인제 짐승도 그에게 군대를 이끌고 그러니까 짐승도 인제 토목공사를 이끌고 인제 장정을 이끌고 명령을 내렸는데 도중에 비가 내렸잖아요. 홍수가 일어나면 융통성 있는 법이라면 그 좀 늦어도 된다. 천재지변 때문에 일어난 걸 좀 늦게 오면 괜찮다. 이렇게 하면 짐승이라는 사람도 뭐냐면 반란을 일으킬 필요 없겠죠. 그냥 가서 토목공사하면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니까 인제 반란을 일으킨 거야. 사람을 인제 궁지에 몰아넣는 거죠. 그다음에 대규모 토목 사업, 그다음에 외국 정벌, 그다음에 연좌제 처벌 이런 등등등이 결국에는 인제 그 징승 5강의 날 또 배경이 되고 그래서 이제 진나라를 멸망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들 좀 볼게요. 자, 진시황의 이제 그 절대 권력에 눌려 숨을 죽이고 있는 옛 전국시대 육국의 구세력은 시황제의 사원과 함께 진의 절대권에 도전하는 새로 변신하였다. 더욱이 천하가 쉽사리 무정부 상태에 혼란에 빠진 것은 9년제 실시로 진을 옹호한 봉건색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제 일반 농민이 진에 대한 불만을 폭발시킨 중요한 원인은 춘추 전국시대의 오랜 전란의 고통 속에 평화와 통일을 원하였고 진의 통일은 농민의 이러한 그 염원을 이룩해 줄 것이라고 이룩해 주는 것으로 크게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진의 가혹한 엄형주의 정책은 대토목 사업, 외국 정부는 농민의 기대에 완전히 저버린 것이다. 특히 농민에게 가장 큰 부담은 강제 노동이었다. 천하를 통일한 진해에서 머나먼 북방의 만리장성을 싸우고 동원당했고 수도 함양의 아방궁 공사 그리고 홍로와 남호를 원정하고 고향을 떠나야겠다. 이렇게 했죠. 더욱이 강제 노동의 인적 자원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는 고의도 많은 재인을 만들기 위해 혹심한 어, 연자제를 적용했고 일반민의 법을 접촉시키기 위해서 가혹한 홍보를 조작할 수밖에 없었다. 예컨대 진해 강제 동원령에 농민이 국가가 정한 날짜에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지 못하면 사형에 처한다는 혹법이 있었는데 중국 최초의 농민 반란이 일으켜진 진승 오강의 반란이 시작된 것도 이런 강제 동원의 모순 때문에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한해 건국 간 고조의 통치 정책을 볼게요.
자, 진세에 의해서 농민 반란이 실패한 후 천하의 구기족세월 대표하는 초의 귀족 항화, 신흥세력이 구합된 농민 출신 유방이 양대 진영으로 갈려져 4년 넘게 그 한초전을 벌여졌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7년이라는데 여기 4년이 됐네요. 예. 항우는 이제 항우에 관련된 성격이 있는데 이건 각자 읽어보시고, 예. 자, 이들 양자의 한 초전은 처음에는 무적이 뛰어난 항우 세력들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그래야 항우는 우세한 군사력으로 진해 수도 함양을 정복한 후 아방궁을 그 부르지르고 진해 수도 함양을 파괴한 후 진을 멸망시켰다. 또한 진해 9년 대신에 봉건제를 취했죠. 시대의 대세에 역행하는 정책을 취했다. 더욱이 지정학적 중요한 간중 지방을 버리고 자기 고향인 박남호 내가 팽성에 도읍하는 실수를 벌였다. 이 틈을 이용해서 유방은 간중을 장악하고 그 당시 제후와 연합해서 손을 대항함으로써 마침내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게 됐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인제 이런 내용도 있고 그 밑에 인제 그 유명한 홍문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 보시고 그때 인제 항우의 참모 범증이 유방을 없앨 것을 항우에게 권했지만 항우가 인제 좀 약간 그 좀 소극적이었죠. 뭐 그런 것들. 자, 이와 같이 한초전의 승리에 거둔 한은 고조로서 진해 유방 근처인 간중의 장안을 도읍을 정하고 제위에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한의중을 보죠. 자, 한의중이 인제 한나라 인제 건국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래서 한의중 몇 페이지야? 음. 79 페이지 마지막 단락을 좀 보세요. 자, 한해 건국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이 한해 이제 넘어가기 전에 한나라 가계도를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자, 한해 가계도 전환시대와 이제 후한으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한을 전환하고 후한으로 나누죠. 그래서 전환은 보통 동한이라고 하고 수도가 상대적 동쪽에 있기 때문에 동한, 후한은 서쪽에 있기 때문에 서한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도가 장안, 후한은 낙양. 이게 중간에 신이 있었죠. 왕망이 세운. 그래서 이제 전하는 고조 유방이 세웠고 여기는 유수가 세웠죠. 유수가. 예. 그래서 이제 이 전환 시대 때 왕조 가계도를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고조 유방은 군국제를 실시했다. 9년제 플러스 봉건제 군국제를 실시했고 그리고 이제 어 자기 이제 원래는 동성제후 이성제후를 세웠다가 동성제후 다 바꿔쳤죠. 예. 그리고 백등산 포위해 갖고 그때 이제 무투소한테 많은 세패를 바쳐서 여자와 돈을 가지고 평안을 사는 그런 체제가 무제 때까지 전까지 계속 지속이 되죠. 자, 그다음에 해제가 즉위하는데 해제는 자기 어머니 여우 때문에 거의 인제 뭐 빚을 받지 못하고 해제가 죽자 그 뒤에 이제 소제라고 해서 두 명의 황제가 등장을 해요, 어린 황제가. 근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실제 정치는 여우가 이제 통치를 하죠, 여우가. 그리고 나서 인제 여우가 이제 죽고 나서 이제 뭐냐 쿠데타가 일어나서 결국에는 어 다시 한나라 황실로 이제 복귀가 되고 문제와 경제가 인제 통치를 하는데 이걸 문경의치라고 해요. 예. 항로수에 입각해서 후식 정책을 하죠. 오랫동안 전란 때문에 진나라 포함해 갖고 한초전에서 상당히 복잡했잖아요, 그때. 그래 갖고 그냥 정부가 뭐 정복 사업이나 대규모 토목 사업이나 이런 걸 전혀 안 해. 노터치야. 예. 그래서 나름대로 후식 정책을 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경제적 부를 쌓고 사회를 안정시킬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죠. 정부가 노토치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이제 빈부의 격차가 점점 커졌고요. 그다음에 지방 제후들이 점점 커졌어. 이들 원래는 이성제후였다가 이성제후였다가 유씨로 다 바꿨죠. 동성제후로. 그렇지만 이 봉건제가 문제점이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점점 허용관계가 멀어지면서 이게 점점 어 중앙과 지방이 멀어지는 거잖아요. 이것이 그대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지방 제후들이 이제 커지니까 이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죠. 5초 7구의 날 그 과정에서 조이와 조조와 그다음에 그 누구야? 가희가 인제 뭐냐면 뭐 여러 가지 지방 제후들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정책들 뭐냐면 내고, 그래서 조조의 정책을 받아들이니까 5초 칠국이 나뉘더라고요.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거기에다 홍로가 이제 계속 쳐들어와. 그래서 홍로와 관련된 정책 중에 이제 뭐냐 매장력 같은 것도 이 당시 문제 시대부터 인제 했던 거죠. 자, 그다음에 경제 무제 때 넘어오면서, 이게 무제 때가 인제 보통 고대사, 중국 고대사 제일 많이 나온 거야. 보통 그 고대사 보면 거의 3 문제 중 1 문제는 무제 시대 때 나온 거예요. 예, 무제. 예. 그래서 무제 같은 경우에는 인제 9년제도 다시 복귀시켰고, 그다음에 인제 여러 가지 인제 유교도 간악화시켰고, 농봉 억상 정책을 했고, 전매제, 군수법, 평균법 이렇게 했죠. 자, 무제의 인제 정치 통치 스타일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유가와 법가를 결합을 시켰죠.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유교를 국교화시켜서 유교를 내세웠지만 실제 운영은 법가로 하죠. 자, 이런 것들이 나중에 동아시아 국가의 어떤 정치 스타일로 이제 굳어지게 돼요, 이게. 그렇지만 이 무제 때의 문제점은 뭐냐면 그 내조 정치를 강화하면서 외척과 한간세를 너무 키웠다는 거야. 예, 얘가. 그 무제가 죽고 나서 이 소제 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이제 염철 논쟁이 나오죠. 그래서 염철 논쟁은 이제 앞에 무제 때 정책도 있죠. 전매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둘러싸고 논쟁을 펼쳤던 건데, 자, 요때 인제 염철 논쟁에서 내조와 외조의 싸움을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외조인 그 상호양과 그다음에 내조인 그 각강 간의 싸움이 있었죠. 그래서 상호양은 법가적인 어떤 정책을 내세웠고, 각강은 인제 유교적인, 그때는 각강은 이제 직접 하진 않았고 얘가 이제 누굴 했냐면 그 유교 유학자들을 좀 선동을 했거든요. 하여튼 유교적인 어떤 정책들 어 지지를 해 줬는데, 이래서 그 염찰 논쟁을 둘러싸고 유교와 법과의 경제 간의 차이, 하여튼 이런 것도 있는데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거. 자, 그다음에 인제 요 선제 원제 때는 나름대로 좀 정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예제 때 넘어가는데, 요 예제인데 보통 예자가 들어가면, 스푼 예자가 들어가면 그 왕조의 마지막 왕이거나 그 스프게 별로 끝이 안 좋아. 예. 자, 하여튼 그 예제 때 이제 뭐냐면 한전법을 구상했죠. 한전법은 이제 교과서에서 마치 이게 시행됐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구상된 거야. 이게 한전제가 인제 구상됐다는 내용이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요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인제 뭐 평제영 해 갖고 있는데, 이때 이제 왕망은 이제 어린 황제로부터 그 성향을 받았죠. 성향을. 그래서 신나라가 건국되고 인제 전한이 멸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인제 전한의 어떤 정치사 관련된 내용을 한번 했고요, 얘기했고요. 그 관련된 내용, 또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또 한의중에 찾아서 한번 볼게요. 자, 그럼 내용을 보면요. 자, BC 202년 유방은 여러 왕대 추대도 황제로 즉위했다. 자, 이 유방이라는 사람은 이제 농민 출신이죠. 그래서 중국 역사상 두 번에 거쳐서 농민 출신이 황제가 됐는데, 유방하고 뒤에 명나라를 세웠던 홍무제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주로 이제 당연히 이제 이 사람 자체가 이제 출신 성분이 더 낮기 때문에 그 같이 인제 일했던 사람들이 보면 보통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장랑을 제외하고는 여기 뭐 소아, 그다음 번쾌, 조참, 주발, 뭐 간영 이런 사람들이 신분이 별로 낮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인제 유협 집단으로 임협적 관계를 맺고요. 그래서 나중에 인제 군신적 관계로 전환이 됐죠. 그리고 인제 뒤에 인제 뭐냐면 뭐 한신, 팽월 이런 사람들을 인제 제후로 삼았는데, 이들은 인제 그 처음에는 동성 이성계로 인제 임명을 했다가 필요가 없어지니까 대규모 숙청을 하죠. 예. 요때 뭐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인제 또 유명하죠. 야, 그래서 이제 왕을 임명할 때 이들을 처음에 임명했다가 나중에 뭐냐면 동성제후로 바꿔 버리죠. 이성제후가 아니라 이제 유신 동성제후로 바꿨다. 이렇게 지금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한나라의 초대 형제가 된 고조 유방은 진나라 체제를 답습하면서도 통일 시대에 맞게 재편하는 작업을 나섰다. 자, 유방이 가장 먼저 직면한 문제는 그를 받들어 한왕조를 창업한 집단 대다수가 신분이 낮은 자들이라는 점이다. 그들은 진나라의 관료들보다 행정적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데다가 유방과의 사이에도 군신 관계가 확고하게 구축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니까 임역적인 어떤
관계였다는 거죠. 예, 창업 공신들 중에 한해 대강 가문이었던 장랑을 제외하고는 해연의 어떤 서기 출신 소학, 그 간혹 감옥 간수 출신 조참, 그다음에 학문의 지위가 있는 편이었고 대도살꾼 번쾌, 행상이었던 간영, 장례식 나팔수였던 주발, 마부였던 항우영, 무직의 무례였던 노간, 이런 것도 다 모든 유업가 무례 출신이었다. 유방과 이들 신하들이 결합시킨 것은 혈연 관계나 지연 관계를 넘어서 개인과 개인 간의 신의 관계였으며 전국시대 때 사회적 숲속으로 자리 잡아가던 인명적인 결합관계였다. 자, 인연적 결합관계는 이제 물질적인 어떤 수습을 바탕으로 한 거죠. 형이니 동생이니 하면서.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부적 군주관을 바탕으로 뒀죠. 자, 즉 고조 집단은 임역적 집단이었다. 따라서 임역 관계에서 벗어나 상하 군신 관계로서의 전환이 무엇보다 시급하였다. 자, 항제를 즉위한 고조가 시행된 첫 번째 업무는 이 집단의 농공 행사였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농공항사 가운데서 그 뭐냐면 왕하고 여루, 제후로 이렇게 이제 봉을 했거든요. 그래서 항우를 타도하기 위해서 그 뭐냐면 협력한 공신 7명은 왕으로 봉했고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뭐 그 한신이나 팽원이나 이렇게 이제 초창기 때 왕이었고 이들이 이시 원래는 이성 왕조였는데 그러니까 이성을 그 임명했는데 나중에 동성으로 바꾸죠. 자, 거병이대도 공신된 여로 봉했다. 자, 여로에게는 1년을 단위로 한 봉급을 지급되었고 그곳에 징수된 조세를 그들의 수익으로 삼았다. 자, 이들 공신에 대한 청원은 한 제국 내에서 공식적인 신분과 지위를 결정짓는 것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인맥적인 결합관계가 통일제국 내에서 황제와 신하의 관계로 전상된 것이기도 하였다. 반면 이제 7명의 왕을 차지하는 왕국의 크기는 큰 왕국의 경우에는 몇 개, 10개 현으로 이뤘고 자, 독자적인 기념법을 사용했으며 그러니까 기념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연호를 이제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연호는 이제 나중에 무제 때 만들어진 거고 보통 왕이 이제 횟수를 이제 사용할 때 있죠. 기록할 때. 보통 우리도 이제 지징한 3년, 지징한 4년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독자적인 기념법은 역사를 기록할 때 뭐 문서를 기록할 때 이렇게 써 놓은 거야. 이렇게 몇 년 이런 식으로. 자, 독립된 관료 기구를 가졌다. 그리고 중앙 정부는 태부와 그 행정관 총괄은 삼국을 임명권만 가졌을 뿐 이들은 사실상 독립왕국에 다름없었다. 자, 왕국과 후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진대 9년제를 채택했는데 이렇게 봉건제와 9년제를 번영하는 통치 구조를 군국제라고 한다. 그래서 이 군국제를 보면 장안을 기준으로 해요. 장안을 기준으로 해갖고 이제 그 동쪽하고 서쪽을 나눠요. 서쪽은 9년제를 실시하고 동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그 왕을 임명하죠. 왕이 와가지고 이렇게 간접 통치하는 방식이야.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봉건제하고 9년제를 합쳐놓은 것이 군국제였는데 나중에 이제 경제시대 때 5초 7국이 나뉘면서 이걸 계기로 해서 9년제로 전환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왕이나 이런 제후들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형식상 왕이나 제후들은 있어. 왕국이나 제후들은. 네. 그렇지만 실권을 다 뺏어버렸죠, 중앙에서. 그래서 형식적이지만 형식적인 왕이나 제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9년제로 이제 바뀌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요거 관련돼 갖고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죠. 아주 오래된 객관식 기출문제에 관련된 문제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한초에는 103개 군이 존재했으며 그중에 한 조정이 직접 장악하고는 15개 군에 지나지 않았고 왕토의 크기가 전체 영토의 3분의 2에 정했다. 그렇다면 봉건제 부활이나 다름없는 이 군국제를 유방이 왜 도입되어 있는가?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째로는 진나 요인, 첫 번째 요인은 진나가 멸망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반란 세력에 대한 울타리가 없다. 음. 그래서 그걸 뭐냐면 도와줄 수 없다. 그래서 이는 종실을 우대하지 않는 데서 비롯하는 거야. 그래서 이 번병이라고 하죠. 그래서 왕이 있으면 이게 그러니까 황제가 있으면 황제를 도와줄 수 있는 주변의 번번색들. 예. 번번 이게 여기 적어야 되네.
병병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 이게. 그래서 황제가 있고 그걸 왕을 이렇게 둘러싸이면 황제 위기 시에 이렇게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와주려면 인제 그 같은 유씨가 좋겠죠. 그래서 이성제후드는 없애버리고 동성제후도 다 바뀐 이유가 그런 이유야. 예. 자 근데 이것도 인제 문제는 뭐냐면 핏줄이 가까우면 모르겠는데 핏줄이 멀면 또 문제가 생기죠. 또 얘네들 중에 또 유능한 사람이 또 얘를 칠 수가 있잖아. 이게 본건제의 문제점이야. 그 뒤에 보면 그 서신 시대나 그다음 명나라 때도 잠깐 봉건제를 실시했죠 봉건제.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내걸었던 게 뭐냐면 "황제를 보필할 수 있는 울타리가 필요하다."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울타리가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칼날을 건너서 황제권을 위협을 하게 되죠. 예. 이게 양날의 칼이에요, 양날의 칼. 자 하여튼 이런 번벙은 이제 필요했기 때문에 번벙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자 그래서 인제 군국주의 도입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는 반란군을 조직할 때 이미 각지에서 독립된 왕국이 존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 왕을 추인해 주면서 통일을 성취한 한왕조 성립 과정이 문제점이다. 그래서 여러 지역의 왕들을 추인하면서 이제 뭐냐면 어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군국주의를 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전국을 통일한 이후에도 이들 왕국의 존재를 승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두 번째 요인이 보다 중요하다. 자 수도는 황후의 전례를 반성해서 제일 그 당시 인구도 많고 방화기도 좋고 그다음에 생산률도 높은 관중 지역을 정했죠. 그래서 관중에 있는 장안을 정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여기 있는데 위수분지는 비옥할 뿐만 아니라 그 서남 쪽으로 사천부를 끼고 있으며 위수와 항하를 이용한 조온이 편리했다는 거. 그리고 산과 강을 둘러싸고 천혜의 요새라는 지형적 요인 때문에 수도 정해질 수 있었다. 장안은 군사적 성격을 갖는 고대 도시의 정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소화나 순속통 같은 등에서 한나라 문물과 제도를 제정하게 됐다. 자, 소화와 순, 숙, 송, 아니, 발음 안 돼. 숙송통 등에게 한나라의 문물과 제도를 정하게 하였다. 한왕조는 임원관계를 기반으로 성립했기 때문에 전투에서 큰 힘을 발휘했지만 통일제국을 운영하기는 적합하지 않았다. 그래서 인제 얘네들이 인제 결국에는 형아우 이렇게 지냈잖아요. 의리, 정분. 근데 이런 걸 가지고 하기에는 좀 그래. 나라를 통치하는. 뭔가 공식적인 상하 관계를 분명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소아나 이런 사람들이 인제 뭐냐면 문물과 제도를 만들어서 이런 이제 임역적 관계를 공식적인 상하 관계로 이렇게 전환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신생 국가인 한은 행정 능력에서 법치를 철저히 시행했던 진보다 뒤떨어졌기 때문에 건국 초 그 대부분을 진대를 계승했다. 그래서 뭐 상구경제도나 이런 제도를 다 계승한 거야. 예. 자 이런 과정을 통해 필연적으로 진의 법술 통치가 재등장하게 되었고 무질서한 군신 관계도 재정립되면서 유방은 황제로서의 위엄을 갖추게 되었으며 지배 왕조로서의 통치도 점차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자 이어서 착수한 것은 장기간에 걸친 전란으로 황폐해진 국가 경제의 재건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인제 그 유가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돼 있네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유가가 이제 유가라는 사람이 있죠. 이 인물에 대해서 언급이 안 돼서 좀 설명할게요. 자 이 사람은 인제 뭐냐면 진의 통치 방향을 물론 제도나 이런 법 같은 경우에는 그 진나에 영향을 받지만 통치 방향을 유교로 인제 뭐냐면 주로 삼았다. 물론 인제 이 사람이 곧바로 유교주의 했다고 해서 곧바로 유교주의 넘어간 건 아니죠. 우리가 알다시피 한무제 때부터 본격화된 거고 요때 최초로 뭐 유교주의 방향을 설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육가가 이제 그 한 유명한 말 있죠. "마상에선 천하를 잡을 수 있지만 마상엔 천하를 유지할 수 없다." 이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업할 때는 무력이 필요하지만 수성할 때는 뭔가 이제 그 지신 같은 이제 어떤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어떤 인연 같은 거 필요하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얘기를 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진의 가혹한 법치로 궁핍해진 농민 중에 대부분 지난 교착기에 벌어졌던 전쟁의 유당민이 되었고 농경지가 황폐화된 채 방치되었다. 방치된 상태였다. 구조는 이제 농민 생활의 안정과 농업 생산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종군했던 군대를 해산해 경주를 기양시키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전후 복구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공적과 연공에 따라 노역을 면제시키거나 소규모 토지를 주어서 농업을 전년토겠다. 이 전후 복구 사업 관련된 내용도 있죠. 그다음 세 번째로는 전란을 피해 그 도망했던 유당민들에게 원래의 경제와 특색의 소유를 인정하고 노비를 해방시켜 농경과 개간을 장려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전후 복구 사업 내용 보면 진해 가혹한 법을 대부분 폐지하고 관리들의 간대에게 대처할 것을 명령하는 등 농민의 보호와 육성에尽力하는 데 네, 이것이 백성과 더불어 후식을 취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후식 정책이라고 하죠. 항로수를 매개로 한 건데 항로수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도가하고 법가가 결합된 사상이야. 예. 그래서 한무제 이전까지 이 항로술이 실제로 정치 운영에 반영이 됐죠. 이거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그리고 인제 그다음 단락부터는 그 이성제후를 없애고 동성제후로 바꿨다. 그 내용이 있어요. 자, 이거 관련돼서는 예문에 나와 있어요, 예문에. 예. 예전에 한나라 그 초창기 때 군국주에 관련된 예문 속에 그 내용이 있거든요. 동성제후를 임명한 내용들이요. 자, 국내 통치의 기반을 수습한 고조에게 가장 헌안으로 대조된 것은 강대한 영토와 강력한 군대를 거느리고 자치가 인정한 이성 제후왕국의 존재였다. 자, 지방 분권적인 이들의 존재를 제고하기 위해서 군주는 모반을 구실로 삼아 차례로 이들을 제거하는 데 작업을 착수했다. 결국 즉위 후 수년 사이에 7명의 이성 제후 중에 가장 멀고 국력이 약했던 장사왕을 제외하고는 모두 모반죄를 씌워서 빌미를 제거했다. 죄를 모반의 죄를 빌미로 제거했다. 대신 이들 지역의 종실인 유씨 일족을 봉건함과 동시에 유씨가 아닌 자는 왕이 될 수 없다는 불문율을 남겼다. 자, 이성제후 왕은 고조시대의 모습을 감췄지만 동성제후 왕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이것이 진해 통일을 달성한 후 이사가 지적한 봉건제도에 내리는 위험성이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서양이 점점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점점 충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예. 이런 문제점이 그 한나라 때 군국제 안에 있었던 이런 그 유성제후들과 그러니까 동 유서 유씨 세력들과 그러니까 동성제후들과 그 당시 이제 한 중앙 정부의 관계에서도 나타났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한 무제에 관련된 내용을 동계에서 한번 또 읽어 볼게요. 자, 여기 보면 한초전에 승리한 이제 한해 고조는 그 진해 수도와 장안을 수도 정하고 제2의 오륙이 되죠. 그래서 그 고조의 한 제국에 참여한 창업 공신들 대체 신분이 낮고 위협 강한 유협 집단이었다는 거. 네, 평민 출신의 어떤 유망과 유협 집단의 성격이 강한 창업 공신들은 한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주나라 이래로 가문을 중시 여기는 봉건 질서가 무너지고 능력 중심의 어떤 새로운 시대가 전개됐다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 있죠. 그다음에 인제 군국제에 관련된 내용인데 자, 군국제 내용을 보면 자, 고조는 주나라 봉건제를 춘추 전국의 오랜 분쟁의 원인으로 생각했다. 반면에 진해 9년제를 취함으로써 고립되어 한계 보호 세력들 변병이 없다는 것을 쉽게 어 보호 세력이 없어서 쉽게 멸망했다는 감안해서 한초전에 공이 많은 공신을 제후왕에 봉했다. 그래서 인제 이제 수도 장안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방에는 일족과 공신을 왕과 제후를 취하는 봉건제를 취했고요. 수도 근방의 경기 지역 그러니까 경기라는 건 수도 경자 주변 기자니까 서울 주변의 지역, 장안 주변의 지역이죠. 자, 경기 지방은 진해 9년제를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고조는 왕권을 안정되자 건국에 공이 많은 이성 제후들 한신, 팽월, 영모, 노관들 모두 제거하고 유씨 제후들만 남겼다. 이렇게 했죠. 그래도 인제 뭐 한신은 유명하죠. 이 사람은. 상당히 얍삽하고 그리고 건다리 밑에 그 다리 밑으로 지나가니까 건달 밑으로 다리 밑으로 들어가서 숙여 가지고 지나갔던 사람이 유명하죠. 그래 갖고 인제 하여튼 유명한 참모야 이건.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왕의 시에 올렸지만 그 당시 여우가 이 사람을 별로 안 좋아했어. 그 뒤에 저기 나온 그 한 고조의 부인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우의 계략에 속아서 인제 죽게 되는데 그래서 토사구팽이라는 말을 인제 남겼죠, 이 사람이. 유명하죠. 토끼 사냥이 끝나면 그 사냥개는 횡단한다. 그러니까 삶아 죽는다는 거야. 예. 자, 하여튼 있고
그러니까 노간 같은 게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됐던 인물인데 노간이 연왕으로 임명됐어요. 이 노간은 한 고조의 불알 친구야. 어릴 때 친구야.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한실 팽월 다 죽으니까 자기도 언젠간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 가지고 클 바에는 아예 인제 뭐냐면 '독립해 살자.' 그래서 홍노하고 영모를 꼬맸다가 홍노하고 손을 잡으려고 했다가 이제 제거당했죠. 예. 그래서 노간의 인제 참모 중에 하나가 이만이죠. 이만이 고조선에 와 가지고 그 당시 인제 준왕을 쫓아내고 위만조선을 세웠잖아요. 예. 우리나라 역사가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예요. 예. 자, 사상적으로 고조는 육아를 비롯한 학자를 기피하고 학로수를 좋아했으나 이 학로수라는 걸 꼭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한초기 때의 정치 사상이에요. 자, 이 점차 국가 통치의 기틀을 유교주의 방향으로 잡게 되었으니 여기에도 유학자 육가의 공이 크다. 그래서 인제 고조의 유교주의 정책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주의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뭐 학로스를 다 무시했다 그게 아니죠. 학로스를 기반 위에 약간의 유교주의 정책들을 이제 했다라는 게 맥락적으로 맞아. 예, 맥락적으로. 그래서 뒤에 문제나 경제 때까지 계속 학로스를 인제 했다. 다만 인제 유교에서 유 유방은 유교 정책을 일부 도입했다. 육가에 의해서. 그런 것도 인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리하여 예학을 존중하고 문화면에서 힘을 기울였다. 또한 육가로 하여금 신원을 짓게 하여 진의 멸망 원인을 규명토 했고 승상 소화에게 진의 가혹한 형벌 헌법을 개정케 하여 법률을 새로 제정했다. 고조의 통치책은 간제나 통치 조직에 있어서 진의 제도를 대부분 계승했기 때문에 법가주의적 색채가 많이 있다. 왜냐면 아까 제가 말했지만 진나 같은 경우에는 한나 같은 경우에는 문서 행정이라든지 뭐 관료제 운영 시스템 이런 것들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진나 거를 그냥 베낀 거야. 그러나 한편은 유교의 예학을 받아들여 공정의 의식이나 예절을 제정함으로써 육아를 가지고 법가를 장식하는 법가적 유교주의 정치를 수입하여 진나와 다른 한해 통치 기반을 마련했다. 자, 법가적 유교주의 정책. 요게 이제 효시가 고조 때라고 보시면 되죠. 그걸 완성시킨 사람이 누구다? 뒤에 한무제 때인데 주로 인제 고조보다는 한무제가 요기에 초점을 맞춰서 되죠. 유교하고 법가를 결합을 시킨 사람으로서. 여기는 이제 기원을 대해서 설명한 것 같아. 처음 시작한 거는 한고조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에 인제 한나라의 중앙 및 지방 행정 조직인데 요거는 여기가 좀 잘 돼 있기 때문에 요거부터 읽고 그다음에 인제 한의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여기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앞에 이제 진나라 제도를 이제 이어받았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크게 보면 진나라 제도하고 인제 연결돼 있죠. 상공 구경제도. 예. 그래서 명칭만 좀 다를 뿐이지 구경 같은 명칭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기본적인 바탕은 진 것을 계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인제 내용을 보면 자, 한해 중앙 및 지방 관제는 대체로 진해 제도를 계승했다. 그래서 중앙 관제는 진해 상공, 승상, 태의, 어사대부 제를 그대로 계승했고 승상은 정치에 총괄하고 그다음 태의는 군사, 어사대부는 감찰을 장악했다. 근데 상대적으로 볼 때 어사대부의 권한이 더 컸다. 그래서 상공은 국가의 최고 정책 결정 기관으로서 그 아래 정무를 담당 구시가 있었다. 자, 이때 구시, 구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구시라고 해서 이제 신 때 이게 사자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간청시자예요. 그래서 구시라고 적은 거예요. 자, 이걸 장관을 구경이라고 했다. 그래서 인제 있고 상공은 거대한 정청에서 정부를 관장했으나 이곳을 부라고 했고 침식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간사와 함께 별도 사택이 있어 이를 제라고 했다. 뭐 중요한 건 아니죠. 자, 태인은 군사권을 장악하고 있으나 실권은 점점 약화되고 대신에 어사대부의 권한이 강해지기 시작했는데 게다가 어사대부는 한때 그 권한이 상당히 강화되었다. 즉 황제 조선은 먼저 어사대부에게 내려지고 이것이 다시 승상에게 넘어갔고 승상도 상주할 때는 어사대부를 통해서 황제에게 그 뜻을 전달했음을 볼 때 황제가 어사대부를 이용해서 승상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
봤다. 자, 이에 따라 이제 한대 어사대부는 대법 황제의 신임을 두터웠던 인물을 임명했고 그 권한 또한 승상을 능가하기도 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뭐 이렇게 관련된 내용이 줄 33번에 있는데 한번 읽어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명칭이 인제 그 밑에 좀 바뀌었거든요. 우리 앞에 대사도 뭐 그런 내용들이 예제 때 바뀌었나 봐요. 근데 그냥 우리는 그냥 그 어사대부로 할게요. 예. 제한대 국영은 그 명칭이 진나라 부분적으로 달라졌을 뿐 업무는 비슷하다. 다만 진난의 국영 가운데 오경, 즉 궁정을 경비하는 강로군과 국문의 경비를 담당한 위, 보통 위에서 위자가 들어가면 군사적 업무와 관련된 거예요. 위도 있고 그 위에 이제 태위도 있잖아요. 예, 군사와 관련된 업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황제 여마를 담당하는 대복, 황실 사원을 담당하는 종백, 황실 재정을 담당하는 소복. 앞에서 뒤에 얘기했지만 지난 시대 그러니까 전환 시대까지만 해도 황실 재정하고 뭐냐면 이렇게 국가 재정이 분리돼 있어요. 이걸 이제 군부 분리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인제 약간 비슷한 게 있죠. 군부 분리. 우리나라도 그 제2차 갑오개혁 때 군부 분리가 됐잖아요. 군부 일체에서. 자, 하여튼 소보 등이 있는데 모두 황제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는 업무를 담당한 부서이다. 자, 이는 황제를 정점으로 한 황제 지배체제가 한대 중앙 관료 조직상에 있어서 더욱 강화됐음을 잘 강화되면서 잘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은 처음엔 지방 조직은 한해 군현제와 주대 봉건제를 병합한 그 군국제였다. 그래서 수도에서 가까운 근기 지방은 관리를 파견하는 군현제를 통치하고요. 자, 멀리 떨어져 있는 원거리 지방은 일족과 공신을 제후로 봉했다. 그래서 봉건제를 이제 통치했다. 그러나 한초의 봉건 왕국이 지역이 강대하여 하나의 왕국이 여러 군을 가난함으로써 마치 중앙 정부의 축소판 같은 그 감을 주었다. 그러나 이제 경제 때 5초 7국의 난을 계기로 봉건 왕국의 승상을 상으로 격파시키고요. 그 안에 관리가 축소됐으며 제국의 권한은 크게 약화됐다. 자, 무제 때에 이르러서 봉건 왕국에 속하던 군은 거의 없애고 군을 직접 중앙에서 통치했고 제도상으로 봉건제는 사라지게 되었다. 자, 이때 의미는 뭐냐 하면 겉으로는 왕국은 있어요. 근데 왕국의 실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 군현제도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거기에 이제 군의 태수가 갑자기 이제 터졌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는데 장을 달리 둬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보면 자, 군의 태수는 황제의 입장에서 보면 일개 지방관에 불과했으나 국민의 입장에 볼 때는 태수와 현령은 그 지위가 세습이 아닐 뿐 종래 봉건 영주와 벌려 다를 바 없었다. 실제 군 태수는 국민의 생사권을 이제 장악하고 부하의 간속을 임명했다. 또한 관료 후보자를 중앙에 추천하고 군에 소속된 현의 장관을 재판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을 한골 이선제라고 하죠. 그래서 막강한 권한을 이제 행사할 수 있었고 따라서 한대에서는 태수와 그의 부하 관료인 문화인 사이에 자연스럽게 주종 관계가 성립되었고 때로는 지방 여론을 조작하면서 평민의 지지를 받아 지방 통치를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현령도 통치 지역에선 작지만 태수와 비슷한 그런 역할을 했죠. 지방 장관과 흡사 어 현령도 통치 지역은 작지만 지방장관과 흡사 봉건 영주와 같이 백성 위에 군림했다. 그러니까 지난 시대 때 이 군현제가 실시되고 봉건제도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중국 사회는 봉건사회를 규정한 것은 이와 같이 지방간과 군현민 간의 인간의 의리를 바탕으로 한 봉건적 신화 관계가 형성되면서 지방 통치의 기반을 마련했다. 그래서 중앙 집권하면서 몇 번에 걸쳐서 이제 뭐냐면 그 군과 현에 가지고 있는 그 속간 인명권을 뺏으려고 했거든요. 그 나중에 이제 진나라 그러니까 나중에 수나라의 이 문제도 그랬죠. 문제가 인제 그 속간을 인명권을 중앙에서 직접 임명을 했잖아요. 자, 지난해 인제 지방행정조직은 군과 현 이층 구조였다. 그러나 군의 통치 변이가 너무 넓기 때문에 군과 중앙정부 사이 주라고 하는 새로운 행정단위가 설치되면서 주, 군, 현의 3층 구조로 바뀌었다. 이 주가 설치된 건 한무제 때요. 한무제 때 초창기 때는 이게 지방관이라기보다는 중앙에서 파견한 감찰관이었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이 주의 자사가 감찰관 역할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주가 행정구역이 돼 버리고 자사의 풍계도
올라가게 되고 실존 자사가 이제 지방간으로 상중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초안 시대 때 그 뒤에 나중에 뭐 삼국지 시대 때 궁활고가 일어나잖아요. 요게 이제 여러 군벌들이 그 출신을 보면 자사 출신들이 많아요, 이 자사 출신이. 그래서 하여튼 주, 군, 현의 삼중 구주로 바뀌었다. 자, 주는 무제 때 처음으로 주의 자사에 임명되면서 주의 자사가 임명되면서 시작됐다. 전환시대 때 주는 행정구분이라기보다는 군현을 감독하는 임시형 감독관청에 불과했다. 예. 고려시대와 비슷하죠. 고려시대 때 이제 도라는 그 행정구역이 있었잖아요. 근데 처음에 도는 행정구역이라는 의미보다는 그 당시 안찰사가 내려와갖고 감찰할 수 있는 구역이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도가 행정구역 붙이게 되고 안찰사가 이제 정관이 아니라 지방관으로 해 갖고 품격이 높아지면서 이제 권력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나중에 관찰사가 되잖아. 이런 경로를 이제 밟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무제는 그 전국을 13개 관찰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마다 자사 한 명을 파견하여 전국을 감찰했다. 그리고 성제 때 좌사를 주목이라 하였다가 후한 때 주목을 다시 자사로 기칭했다. 자, 이와 같은 과정에서 주의 역할은 점차로 감찰구역에서 행정구역으로 그 성격이 변화되면서 현대 9년의 2층 구조가 주 9년의 3층 구조로 지방행정구로 변했다. 근데 이런 구조가 이제 나중에 너무 이제 주와 군의 군수가 많아지고 이게 이제 보면 의사결정 단계, 결재 단계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강력한 중앙 집권을 이제 뭐냐 행사할 수 없죠. 그래서 나중에 이게 폐지돼 중간에. 주현제가 이제 순환 때는 2층 구조 다시 환원되죠. 물론 이게 주현제다가 하다가 군현제 이렇게 명칭이 당나라 때 계속 바뀌긴 하지만 주현제 또는 군현제 둘 다 2층 구조죠.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요.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41번에 있는데 한번 보세요. 위진남북조 관련된 내용. 그래서 이제 요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밑에 내용을 볼게요. 한편 강록의 복록제도를 마련하여 지난 시대 때 종의 자기나 복록제도가 변화되었다. 자, 진에서는 20등장자가 이제 작제가 이제 마련되고 하는 이들 계승하였다. 작제는 일종의 명예제도로서 복록이 없었기 때문에 한때는 구체적 복록제로 관료의 등급을 하였다. 즉 상공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작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명예제도이기 때문에 월급을 따로 안 줬어요. 어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때는 작제도 운영하면서도 이에 맞는 이제 봉급 관료 등급도 정해서 복록제도 운영됐다는 거죠. 예. 그래 갖고 이제 상공에부터 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해 갖고 차등해 갖고 이제 그 쌀을 줬겠죠. 자, 그래서 인제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 한번 읽어 보시고요. 자, 이 진록제가 나중에 부품 중정제 때 간품제로 바뀌어요, 간품제가. 자, 그래서 이제 삼국시대 때 위나라의 국품관리법이 실시했다. 진록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냐면 20등장 작제와 함께 복록을 지급하는 등급에 따라 복록을 지급하는 것이 이 진록제인데 이 진록제 내용이 있죠. 자, 근데 이것이 이제 간품제로 바뀐다. 예. 그래서 요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다시 여기 넘어가서 어 관련된 것들 이제 보죠. 문제와 경제와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보면 내용 보면 왕조 창업 초기 어려움을 성공적으로 극복했던 고조가 사망한 후에 장자인 해제가 징계했지만 전락해서 일찍 죽었고요. 실제 정치는 이제 여우가 해요. 여우. 그래서 사마천 사기도 여우를 봉기에다 집어넣고 했고 그다음 방고의 한서도 여우를 봉기에다 집어넣어. 예, 실제 통치자가 여우기 때문에 그런 거지 여우가. 예. 그래서 뭐 황제가 있긴 있지만 대부분 이제 어린 황제고 죽고 그래 가지고 여우가 실제로 통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우는 후궁의 아들을 내세워 여전히 실권을 장악했다. 자, 여우는 이러한 권력을 배경으로 여실 쪽을 왕을 봉하면서 정행해 한왕조의 정복의 위기가 처해졌다. 근데 이 여우가 정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배경이 뭐냐면 이 유방이 그 당시 거명했을 때 유방이 이제 집안도 안 좋고 돈도 없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때 나름대로 이제 상대적으로 집안이 좋았던 여우가 거병 자금도 대주고 좀 약간 서포트를 했어요. 그런 것들이 인제 영향을 행사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던 거죠.
자, 그러나 이제 BC 180년 여우가 죽자 고조 시대 때 공신이었던 태이 주발과 진평 등이 여실종을 죽이고 고조의 이제 서자로서 대항을 보내줬던 유항을 맞이해서 제일 오게 되는데 이게 문제죠. 문제의 아들이 경제죠. 그래서 이 문제와 경제 때 정치가 상당히 잘 됐다 해서 중국 역사에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문경의 치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정부가 간섭하지 않죠. 일종의 자유주의 정책을 이제 그냥 펼치게 되고 세금도 뭐냐면 아예 없거나 아주 적게 냈어요. 예. 그래서 인제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인제 나름대로 인제 후식 정책을 했지만 그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그러죠. 빈부의 격차도 일어났고 폭로가 이제 쳐들어오는데도 그냥 돈을 주고 여자를 주고 평화를 사고 뭐 이런 것들이 인제 행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인제 문경치지에 대해서 볼게요. 지치에 대해서 문경지치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역사에서 문제와 그들 뒤에 이은 경제 통치 시기를 문경지치라고 한다. 한때에는 치세도 칭송하고 있다. 문제는 23년간 제2기간 중에 수도 검약을 신청하고 관료의 수를 축소하고 경비를 절약한 한편 빈농에게 종자나 식량을 대여해 주어 적극적인 농경을 장려했다. 그리고 문제는 고조가 정한 전조라는 건 토지세요. 토지세를 15분의 1에서 31분에도 격감했고 만년에 12년간 완전히 전조를 면제시켰다. 그래서 15분의 1에서 31분에 격감을 했고 나중에는 아예 점조를 이제 내지 못하도록 한 거야. 근데 그 세금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현실적으로 잘 안 되니까 경제 시대 때는 다시 인제 뭐냐면 30분의 1 세로 다시 복원을 시켰죠. 자, 요역도 대표적으로 경감하였다. 또한 황변의 실행에 있어서 연자법을 폐지하고 비방제와 유언비어온 납품죄를 제외하고는 언론을 개방했으며 신체를 속상을 신체 손상을 가하는 육종을 폐지했다. 자, 이러한 문제의 통치 방침은 도가의 영향을 받은 무의 정치를 학문수의 영향을 받았다고 이제 볼 수 있죠. 자, 그다음 경제를 볼게요. 경제는 전조를 부활시키고 아까 이제 폐지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30분의 1로 이제 했어요. 이걸 제외하고는 모두 이제 문제의 통치 방식을 다 쓰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랜 전란으로 고통받고 있었던 만큼 이러한 정치를 문경의 치죠. 문경의 치는 민생을 안정시키고 사회 생산을 회복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그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났다고 했죠. 자, 이러한 경제 회복과 번영의 이면에는 사회적 모순에 대한 것이 증대되었다. 즉 농업 생산이 회복되고 경제는 발전했지만 그 결실을 모든 것을 거둔 것은 상인과 수공업자였고 상인과 수공업자는 경제적 이용에서 농민의 토지를 경영했고 농민은 그들의 노비나 소작이 되었다.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형성된 지역 세력들이 호족층이죠, 호족. 예. 그래서 호족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방을 근거지어 갖고 자라는 이제 어 성장한 계층이잖아요. 이게 나중에 인제 무제 이전에 이렇게 성장했고 무제 이후에도 호족들이 더 성장했죠. 요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호족층이 성장하고 농민들이 대거 몰락하면서 사회적 양극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들은 각 지역의 유력한 호족층을 형성하면서 지방 정치에 관여하기 시작했고 막대한 부의 축적을 배경으로 지역사회에 강제로 부상했다. 이미 문제 시대 때 정치가 했던 가인은 178년에 농업을 중시하고 상업을 억제하는 중농 억산 정책을 건의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보통 문재 시대 때 가희가 있었고요. 경제 때 조조가 있었죠. 물론 조조도 이제 문재 때 활동하긴 했어요. 하여튼 가희와 조조나 대표적인 가희와 조조가 문경치의 문 그 뭐야 문경의 치 때 활동했던 대표적인 이제 뭐냐면 사람이다. 예전에 조조와 관련돼서 문제가 나왔죠. 조조와 관련돼서. 자, 그러나 보다 중대한 정치적 문제는 대내조 제후왕의 세력이 증대했고 대외적으로 흥로에 끊임없는 침략이었다. 근데 고종 말년의 제후왕은 장사왕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시성을 가진 항시의 동성 제후왕이 됐으며 장사왕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이성 제후였고요. 나머지는 동성 제후였죠. 그 수가 9국에 이뤘다. 자, 세력이 강한 제후왕 중에
독자적으로 동강을 개발해서 동전을 주조권을 장악해요. 장악하고 염철 생산해 중국 전역을 판매하면서 막대한 이득을 올리면서 부국강경 정책을 취하기 시작한 자도 등장했다. 왕국의 부하 세력은 점차 강대해졌지만 사형 관계는 세월이 흐름에 따라 소원해져 제후왕은 점차 한 제국의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다. 자, 문제 때에 BC 177년에 일어난 제후왕 훈과의 반란과 174년 해나왕 유장의 반란을 계기로 중앙정부는 제후왕을 억제하는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 방법이 하나가 영지 분할과 삭감이었다. 예. 그래서 이제 영지 분할과 삭감을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앞에서 얘기했던 전국 시대부터 쭉 내려왔던 강간 약진 정책이요. 예, 강간 중앙을 강화시키고 약진은 그 지방을 약화시키는 그런 정책들이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주요 내용을 보면 적장자 상속제를 엄격히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적장자만 이제 아예 말 잘못했네. 예전에 적장자 상속제를 엄격히 정해서 왕의 영지를 100% 상속하도록 돼 있는데 강간 약지 정책을 펴면서 이걸 이제 분할 상속을 해버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세대를 거듭하면서 땅이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땅이 어 뭐냐면 적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제후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이런 강간 약진 이런 그 분할 정책을 하게 됐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또 삭감도 하죠. 자, 이를 인제 주장하는 인물이 문제 때 가이고요. 경제 때 조조죠. 예. 자, 이 문제의 소극적인 문제와 달리 경제는 강경한 조조의 권위를 받아들여 왕국의 축소책을 나섰다. 자, 이에 대해서 이제 오왕 비를 중심으로 해초왕, 그다음 조왕, 제남왕, 도동왕, 조소왕, 친청왕 이런 것들 중심으로 등이 간신을 이 조조를 주사했던 명목으로 반란을 일으켰다. 그래서 초하고 오나라가 중심을 해 갖고 일어났기 때문에 이 난을 5초 7국의 난이라고 해요. 예. 요 5초 7국의 난은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경제가 이제 이 5초 7국의 난이 일어나니까 요게 명분이 됐던 굿이 됐던 조조를 참수함과 동시에 주발의 아들이었던 주하부를 이제 파견해 갖고 토벌 했어요. 근데 이게 장기간으로 갈 줄 알았더니 3 개월 만에 이제 토벌된 거야. 예. 자, 그다음에 인제 여기 이제 나는 평정됐지만 제후왕국 폐지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했지만 경제부터 해 갖고 무제 때까지는 9 년제를 인제 뭐냐면 실종했지만 군국제 틀은 유지됐어요. 예, 형식적으로. 그래서 이때 이제 경제 때 제후왕국의 어떤 권한을 약화시키는 정책을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때 경제 때의 정책과 제후왕 약화 정책과 그다음에 무제 때 제후를 약화시키는 정책들이 또 따로 있어요. 예. 또 각기 나왔죠. 경제 때 제후왕을 약화시킨 정책, 그다음에 무제 때 제후왕을 약화시킨 정책 따로따로 보셔야 돼요. 예. 자, 요거 하기 전에 두 번째 인증번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71 번입니다. 예, 두 번째 인증번호는 71 번이에요. 자, 그래서 인제 그때 경제 때 이제 제후왕의 약화 정책을 볼게요. 자, 첫 번째로는 제후왕을 왕국의 정치에 분리시키면서 동시에 왕국 내의 관리는 상국을 비롯해 중앙에서 파견 관리가 장악하고 조세의 징수도 그들의 권한이 되었다. 두 번째로는 제후왕은 자국의 국정에서 배제되고 오히려 중앙에 파견되는 관리의 감시를 받게 되었다. 세 번째로는 몇 개의 군에 걸칠 정도 강대했던 영지가 삭감되고 세분화됐다. 자, 이런 추세는 경제다음에 무제 때로 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무제 때 대제후 정책들, 견제 정책 중에 추운력이라는 게 있죠. 추운력이 제도화됐다. 자, 추운령이라는 것은 황실의 은혜를 베풀다. 황실이.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적장자 상속제 입각해서 볼 때 이 왕의 지위는 이제 적장자한테 주잖아요. 영토도 당연히 적장자한테 주겠죠. 근데 이거는 또 황제권의 입장부터는 바람직하지 못한 거야. 그래서 황제가 이제 추운령이라는 명목을 내걸고 장자만 받지 말고 두 번째, 세 번째 아들도 불쌍하니까 주자. 내가 너네들 은혜를 베풀겠다. 그런 명목으로 이제 땅을 나누도록 했어요. 예.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죽으면 땅을 이렇게 분분 상속을 했고 세대가 거듭되면서 점점 제후의 왕의 권한은 영토 삭감과 함께 실제 영토 이제 분할과 함께 힘이
되기 시작하죠. 요런 것도 좀 기억을 같이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하여튼 추원령은 황제의 은혜로서 제후왕국의 봉기를 모두 자제에게 분봉토하는 것이다. 자, 이로써 강대했던 왕국은 규모가 점차 축소되고 세력도 약화되었다. 결국 5.7부의 난을 거치고 난 이후에 한해 건국제는 실제 9년제와 다름없게 되었다. 그러나 한초 이래 북병을 자주 침략하여 약탈과 사육을 반복했던 폭로에 대한 대책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고, 이 과제 이 과제는 중앙 집권 체제를 완성한 무제 시대 때 되어야 해결됐다. 그러니까 홍로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매장력이나 이런 것도 홍로에 대한 대책이잖아요. 그 문제 때 행해졌던. 그리고 관련된 내용은 제가 이제 관련된 심화서 좀 읽고 할게요. 이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보면 결국 문제와 경제를 거치면서 대내적으로 한초 이래의 모든 현안을 거의 극복하게 됐고, 그다음에 후퇴했던 중앙 집권 체제를 다시 재확립되었다. 자, 이런 통치 제도를 잠시 살펴보자. 그래 갖고 인제 군현제하고 인제 뭐 이렇게 상공 국영제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앞에서 언급했죠. 예. 뭐 이거 각자 보시면 되고, 국영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 각부 장관에 해당하며 업무가 나눠져 있다. 국영의 특징은 국가 업무보다는 황제 개인의 측근이라는 성격을 같이 보인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지방 관리는 군과 현이 있고, 향리는 상촌자치적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약간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 뒤에 명나라하고 그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명나라나 그다음에 누구야? 유방이나 농민 출신이죠. 농민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좀 약간 이제 뭐 공통적으로 항총 자치를 존중을 해 줬어. 예. 얘네들이. 그래 갖고 뒤에 인제 그 누구야? 홍무제도 주원장도 어 홍무제도 요 한나라 때 전환시대 때 인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본받아 갖고 그 항촌 자치, 그러니까 그래서 이갑제를 실시했잖아요.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한나라 때는 이제 뭐 홍무제의 영향을 받아 줬으니까 이런 그 항촌 자치를 이제 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한나라 때 항촌 자치가 후에 명나라 때 이갑제 같은 항촌 자치에도 영향을 줬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유방하고 홍무제가 공통적으로 농민 출신이지 않을까. 항촌 자치를 준 이유가 그 농민들의 사정을 좀 알고 그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인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요. 자, 그래서 향리는 항촌 자치적인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고, 따라서 그 지역 출신 중에 선인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자, 한인 그 관직 등급은 석. 이걸 이제 뭐라고 하죠? 아까 쯤에? 네. 이걸 진록제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진록제. 자, 한인의 관직 등급은 석이라는 동물의 부피 단위로 구분되었다. 그래서 이걸 진록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진록제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쭉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자, 그다음에 인제 그 밑에 그 한해 상공 국영제도가 있죠. 예, 요것도 한번 좀 보시면 되고, 여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대산홍이고, 그다음에 지방행정기구도 이렇게 있는데, 군형까지는 이제 관리를 파견하고요. 예. 그다음에 향리는 지방자치야. 예, 지방자치. 이거는 이제 후대에 인제 명나라 때 이갑제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전환시대 때 재정은 국가재정을 위한 운영된 국가재정과 황제와 황족 중심의 운영된 제실재정, 요 두 가지 나눴다. 그래서 국가재정은 이제 국영 중에 대산홍이 담당했고요. 제실재정, 황제재정은 황실재정 소부가 담당인데, 한 초기 때 제실재정의 수입이 국가재정보다 많았다. 즉 한왕실의 재산이 전 중국 전체의 재산보다 많았다는 의미다. 자, 그것은 국가의 사유재산 시한은 국가 사유재산 시한은 중국적 특징에 기인한 형상이다, 뭐 이렇게 있는데, 자, 이 부분 한 전환시대 재정 관련된 내용은 그 동기에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거든요. 그때 한번 또 읽어보기도 하고요. 자, 한대에 제정된 최초의 법령은 소아가 만든 구장으로 구성된 구장률이다. 진대 그 상황의 육률이 덧붙인 거다. 자, 율과 별도로 영이 있었고, 추가법이 역할을 하였다, 이렇게 있죠. 자, 근데 이때 율이나 영이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보통 우리가 율은 이제 그 형법이고,
영은 뭐 행정법 같은 일반 법규라고 인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거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개념이 잡혀 있지 않아요. 이게 유도는 형법이고 영은 행정법이다. 이런 개념이 잡힌 거는 나중에 위진남북조 시대에 들어와서 그 개념이 잡힌 거고, 그때는 인제 유리든 영이든 그냥 혼합해서 썼어요 그냥. 예. 그래서 한유를 포함한 중국의 법률은 군주가 신하에게 내린 국무 집행의 준칙의 성격을 갖는데, 행정법규인 동시에 앞에서 유일한 것이 엄격하게 이런 식으로 형법, 행정법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다고 했죠 그 당시에는. 그냥 동시에 비슷하게 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행정법규인 동시에 헌법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 따라서 공법과 사법, 행정법과 형법의 구분이 없었다. 한대의 헌법의 주류는 사형과 노역형이었고 기간이 정해져 있었다. 자, 한대의 범죄에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이후부터는 각자 뒤에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이제 유력한 호력들이 등장해서 토지의 어떤 소유 불균형 문제가 일어났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후대에 이제 그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좀 쉬었다가 뭐냐면 동계에 관련된 내용을 읽고, 그리고 매장력과 관련된 이제 중국의 역사 관련된 책을 한번 읽어 볼게요. 예.